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4천억 원대의 배임과 100억 원대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기소가 당연한 결과라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년에 한 번 4분기에 무료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면역 저하자는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서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의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생산량은 제한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 등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지만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대장동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4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줬다는 혐의 등도 받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직무정지 당원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5시 당무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최고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당 사무총장이 정지하게 돼 있는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의 의결을 거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일본 측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 해제와 우리 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주 우리 측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 측과 협의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국내 제조업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점을 연계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보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경제인 단체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인데 대일 수입액은 어떻게 될지 언급이 없어서 신재원 기자가 같은 계산법으로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증가한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9%를 일본에 했는데 지난해엔 4.5%로 줄었고 다시 예전의 비중을 회복한다면 대일 수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비중만 강조할 뿐 대일 수입이나 무역 수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서 대한상공회의소 계산법을 여기에도 적용해봤습니다. 대일 수출 비중이 0.4%포인트 감소한 기간,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은 3.4%포인트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전체 수입 중 일본의 비중은 10.8%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7.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대일 수입액 비중의 2017년과 2018년 수준인 10.8%를 대입하면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약 272억 달러 증가합니다. 대일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241억 달러 적자였는데 단순하게 같은 계산법을 적용했더니 대일 무역 적자가 약 245억 달러나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출액 증가분보다 수입액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약 27억 달러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은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일 수입과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측면은 보지 못하게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정책의 효과를 볼 때는 무역 수지 적자까지 보는 게 맞죠. 맞지만은 한일 간에는 특수한 어떤 그런 무역 구조가 고착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연구 결과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일 수입 품목에 중간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1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으로 금융권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도 제기됐지만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가능성을 8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중국에서의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생산량은 제한되지만 그나마 기술 수준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의 이득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중대한 거래는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 기업이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5% 이상 증산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If CHIPS Incentive Program funding recipient engages in transactions violating these restrictions, the department can call back the entire funding award.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 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동 연구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상승폭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로 1년 전보다 4.6% 올랐습니다. 2006년 1월 6.1% 상승 이후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단가 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물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가운데 생수 물가 지수는 109.24로 한 달 만에 7.1% 올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한 위원장은 재승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해는 벗겨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 개입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오늘 기소했습니다. 배임과 뇌물,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이후 이번이 2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면서도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 가경 수준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누구도 법 앞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더는 당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혐의가 입증되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이고 법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해서 부결되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이제는 탈피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9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인데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정 기소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이 거의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검찰의 기소가 뭐 놀랍거나 뭐 색다르다고 느끼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답정 수사, 답정 기소라고 보고요. 기소를 목표로 지금 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실제 증명이 되거나 범죄 사실이 확인돼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소에 대해서 답정 기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증거와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뇌물과 크게 배임인데요. 이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또 쏙 뺐고요. 대선 경선 자금 8억 수수에 대해서도 쏙 뺐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뇌물이고 무엇을 배임으로 명시한 것인지 이번 검찰의 이 여러 이 기소를 통해서
결국엔 전혀 뭐 근거와 증거가 없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제 당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표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야당의 네. 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큰 방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증거 없이 기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답정 기소라기보다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1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검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은 작년 7월부터니까요. 예. 조금은 빠르게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부터 사실 국민들은 이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는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당연히 이제 가려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당원 80조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일단 되면은 당직을 정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만 사망에 보면 이게 정치 탄압, 부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시에 당무위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요. 바로 긴급 최고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11시 반경에 저희가 이 사안 자체는 정치 탄압이다로 최고위에서 이 유권 해석을 내렸고 이 5시에 당무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에서는 뭐 거의 같은 결론이 나겠네요? 뭐 그럴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에서는 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스스로 내려오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배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배임 행위에서 이 배당 이익 자체가 5천억 원이 가까운 숫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배임이 아니라 지금 업무적 배임에서 특히 50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범죄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증거라는 것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일 텐데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무기징역을 혹여라도 받게 되는 당대표를 어떻게 보호하고 방탄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내 이제 당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대표나 측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종민 의원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은 당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상황 자체가 명백하게 이 야당 탄압이고 이 정치적 표적을 또 지금 현재 야권의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수사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근거를 봤을 때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28억 약정에 대한 부분도 쏙 빠졌고요. 정선자금 8억 수수 의혹도 쏙 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뇌물이고 무엇이 배임인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뭐 이 범죄 수익 산정을 이 세금을 제하고 428억이 세후 428억이란 거 아닙니까? 정말 착한 범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다 떼고 범죄 수익을 이렇게 세후로 측정한 것도 참 신기했고요. 또 민간업체의 수익 전체를 이제 범죄 혐의로 보긴 했는데 이 민간 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또 검찰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5년에 이 범죄를 2025년에 하겠다. 무슨 범죄를 외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뇌물을 보통 외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이 검찰의 이 기소 사유 자체가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됐어도 당원 80조를 이미 이제 작년에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적용이 되면요. 자,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정말로 총선만 생각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저희에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었고요. 다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기소된 부분은 배임에 대한 것입니다. 청와동인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끌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분의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 증인들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뭐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민주당 앞으로는 그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 좀 1분 1초가 빠르게 더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누구인과 관련해서 이제 당초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428억 약정한 혐의도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소장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원 관련 진실공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지난 7일인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전했는데 또 박용진 의원은 만나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올 초에 문재인 대통령님 예방하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이재명 언급했습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랬군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저항에 가야 된다. 야당으로서 정말 험난한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각각 만난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의원님 뵈셨을 때는 뭐 다른 얘기 하셨겠죠. 뭐 당연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각각 말을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 주제가 달랐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저는 자기가 들을 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단정적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비명계 쪽 의원이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인터뷰했던 그걸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칭 이제 정치 8단인가요? 9단이라고 하는 그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친명 호소를 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의원님 다녀오신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올 초였습니다. 1월. 올 초도 좀 올 초도 좀 예.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와 똘똘 뭉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전 건가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갔었나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제가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시는 친분들과 상의를 해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법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시기와 때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차피 당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재성 전 수석은 말씀하시는 게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훨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데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 확인된 거죠 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제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한번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수 없습니다.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합동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고 모든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런 걸 걸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파탄에 몰아놓은 걸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 야당은 국정조사 지금 추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서 정면 돌파 뭐 이렇게 해석도 있었지만 또 일방적인 소통 행보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제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상 뭐 전혀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뭘 내주고 오셨는지도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한일 정상회담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예.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게 과연 일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있었는지 하나라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지금은 갸우뚱합니다.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아무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됐습니까? 저 네. 지금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우선은 어제 대통령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그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는 오로지 국익이 우선돼야 되고 네. 그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월 방미하고 5월 그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조규전 뉴스 전에 나왔었던 뭐 이 그 세금에 대한 얘기도 예, 나왔고요. 예. 또 뭐 수출에 대한 얘기, 긍정적인 예.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물어볼게요. 국정조사 카드 어제 나왔었고 청문회를 동시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외통위나 국방위 등에서 해당 상임위를 개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지만 이 증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할 경우엔 네. 또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엔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야당이었을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발 발목 좀 잡지 마라, 일 좀 하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말, 이 세 가지가 늘 나왔던 말이거든요. 예. 저희도 똑같이 반사를 하고 싶어요. 뭐든지 대안 제시도 없고 지켜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것 없이 네. 그냥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고 정치적인 공세만 하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질문 일단 드리고 싶대요. 예.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강제징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왜 안 하게 됐는지 예. 그리고 이 보통 학폭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식민 피해는 우리가 받았는데 왜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고 했던 대법의 판결을 대통령이 뭔데 그걸 거부하고 말을 바꿔서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하고 오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2019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서 우리가 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자 저희가 국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소부장 시장을 연다면 일본 소부장 기업에게 철저하게 유리하고 우리 이제 막 갓 걸음마 떼기 시작한 소부장 기업들은 아마 전멸할 겁니다. 왜 이런 시장 개방을 아무런 대책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얻은 게 화이트리스트 복원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 지금 이해가 안 빈손 가는데. 외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생각하시게 그걸 청문회까지 할 건가, 국정조사까지 할 건가, 예.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생각합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외교에서는. 예.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그게 국조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뭘 말씀을 얻었냐고 드리는 여쭤보고 겁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2019년 왜 당시에 이 청문회를 하려고 후쿠시마 하는지에 대한 수산물 걸 수입 여쭤봤죠. 거부한 것도 우리가 WTO에서 이게 승소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가 WTO 이번에 무역 보복 받았던 거 제소 취하죠? 우리가 예. 피해를 받은 나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혹은 최소한의 그때 무역 보복에서 미안하다라고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될 몫인데 왜 우리가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제소를 취하며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국민들도 듣고 싶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청문회 문제냐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렇게 접근하냐는 겁니다. 아니, 대안을 제시하고요. 발목 잡기 하지 말자고 진실을 민주당이 얘기 안 늘 해주시니까. 이야기하지 오늘 않았냐는 우상호 의원은 말씀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내용 자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사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이 형사소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이 불소추 특권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국익에 대한 현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정상회담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지금 일본 이 아사히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일본의 방문기 순위 중에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 4단계로 지금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빈도 아니고 공빈도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도 아니고 그냥 실무회담.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4단계로.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드시고 오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실제 녹취 담화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엔 저는 수사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저는 정치하시는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이 외교 문제를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정쟁화시킬 부분은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국의 국익을 따져야 될 텐데요. 지금 조금 수면 아래로 빠져 있지만 제7광구 석유 탐사 관련된 예. 부분을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72년도에 한일 양국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일방적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8년도에 제7광구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에 귀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만 기다리면서 국익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대안 제시하시고 여야가 함께 만나서 대화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 언급이 있었잖아요. 뭐 예,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사무총장이가 정책위 의장이요. 예. 아마 탄핵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게 현저하게 국익을 훼손했을 경우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형법상 외환의 죄는 또 이적행위의 경우는 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소추 특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감히 대통령을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사는 했으면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죄가 만약에 여죄가 밝혀지면 뭐 분명히 이제 그런 법적 절차, 헌법이 정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용민 의원하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군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명백하죠. 국익을 만약 이렇게 소위 나라를 팔아먹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외환의 죄고 이적 행위죠. 이건 뭐 명백합니다. 자, 일각입니다. 민주당 일각이요. 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탄핵 관련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탄핵 제조당 같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데 이게 덮어놓고 탄핵 먼저 운운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탄핵하고 싶으면 추진하고 싶으면 해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말할 자신이 있다면 이라고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탄핵 추진 가능성 관련해서 오늘도 또 진성준 의원 또 우상호 의원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상호 의원은 쉽게 탄핵 같은 거 얘기 자꾸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결이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께서는 당시 원내대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실제 진행했던 원내대표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뭐 방금 탄핵 제조당이냐고 하셨는데 탄핵 대통령 제조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국익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들을 앞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하시려면 충분히 좀 이 여야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논의도 없이 별 깊은 고민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듯한 국익을 훼손하는 듯한 이 논의만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부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켜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네.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사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동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역사로 인한 상처는 봉합되지 않았고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응어리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자극적인 용어라던가 자극적인 정치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희가 예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외통이 있었잖아요. 탄핵 이야기 나오니까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뭐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48시간을 한미 정상회담했다라고 주장하고 한일 정상이 당시 만났을 때도 뭐 국기도 없이 이 단촐하게 하는 걸 보면서 예. 이미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삼아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미 그게 해임 건의안이 살아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이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말 심각한 4등급의 이 의전을 받으면서 네. 이 청와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정통 외교부 출신의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외교관 이 의전비서관이 예. 사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마무리 발언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1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 잘못했다고 저도 지적합니다. 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4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예. 우리나라의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국익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좀 자극적인 발언이라던가 모든 탄핵이든 해임이든 자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 이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은 크게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은 18.61%.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올랐던 공시가격은 2009년과 2013년 4% 전후 하락했지만 올해는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17%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특히 세종과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을 곱해내는 것인데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뿐더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효과가 같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3.9% 감소합니다. 부동산 등기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연간 1,0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또 국가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소득 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4%로 전 분기 말 0.38%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실채권 잔액도 10조 1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2020년 1분기 말 0.78%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년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 여신이 8조 3천억 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계 여신 1조 7천억 원, 신용카드 채권 1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10월 이후에 한 번만 맞게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동절기 2가 백신 추가 접종은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되고 종료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도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요? 네, 일반 국민이라면 10월에서 11월 사이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는데 백신 종류는 개발 동향과 유행 변이,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을 연 1회 접종 또는 정기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이나 신규 변이 출현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접종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 억제제 등을 먹고 있는 면역 저하자는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만큼 1년에 2번, 2분기와 4분기에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절기 2가 백신 추가 접종은 4월 8일 0시부로 종료되는데 접종 희망자를 위해 접종기관 5천여 곳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덕에 지난 2년간 14만 3천 명이 목숨을 건졌을 것으로 본다면서 고위험군은 백신을 꼭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3,081명으로 전주보다 1,100여 명 늘었지만 수요일 기준 7주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했고 위중증 환자는 131명, 사망자는 9명입니다. 개학 이후 소폭 증가했던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98로 1 미만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도청 방지 앱이라고 속여 내려받게 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을 모두 도청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앱을 한 번 깔면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것조차 알아내서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 전화 사기범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피고 현장에서 다량의 대포 통장하고 신분증을 압수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중에 김 명의의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통장이 같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것만 들으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통의 전화 사기범 같지만 또 다른 교묘한 수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청 도청 방지 앱처럼 꾸민 해킹 앱이었습니다. 사기꾼 꼬드김에 넘어가 악성 앱을 깔면 피해자는 일당의 손안에 있는 셈입니다. 악성 앱에 감염된 전화기로 실제 서울중앙지검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렇게 미리 등록해둔 제 전화기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일당은 미리 등록해둔 자신들의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될 수 있게 조작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기관에 사기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모두 가로채는가 하면 사기꾼이 원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용당했나봐 내 명의를. 아니 근데 휴대전화를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훤히 알 수 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 가운데 하나는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일당을 추적해 지금까지 콜센터 관리자를 비롯한 3명을 붙잡고 대만에 있는 정보 수집 서버를 압수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감염된 휴대전화는 938대, 피해자는 16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앱을 제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P 기반으로 유포하는 앱을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T스토어 이런 정상적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앱을 설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경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총책을 비롯한 주범을 잡기 위해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피해액 61억 원은 이미 중국에 넘어가 되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약 20억 명이 대소변으로 오염된 물을 식수원으로 쓰는 등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은 세계 물 개발 보고서를 통해 무분별한 물 소비와 과도한 개발 등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저개발 국가일수록 물 부족이 심각하다며 세계 약 20억 명이 대소변에 오염된 식수원을 써서 콜레라나 이질 등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명 중 1명은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구온난화의 방패 역할을 하는 담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현재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도 앞으로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근접하자고 늘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안 써요. 꼭 다른 저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쳐다보니 더 뻔뻔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밝힙니다. 야당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학교 폭력 근절보다는 정치 공세라는 그런 오해에서 우리 공정한 교육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교롭게 같은 정신이에요.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이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행동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 여성 의원님들 참 존경합니다만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왜 다르지? 아니 여학생들의 남성 의원은 침묵해도 돼요? 제 이야기는 제가 남성 의원은 침묵해도 되고 여성 의원은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 의원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하면 여성 의원들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겁니까?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네? 근절하자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근절하자고. 근접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꼭 발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양반이시네 진짜. 조경태 의원님 화해하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정순신 얘기를 하다 정청래 의원 자녀 얘기가 나옵니까? 물타기입니다. 전형적인. 좀 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거를 기록에 분명하게 남기도록 합니다. 네. 뭐 퇴장도 의사 표현의 한 종류니까요. 네. 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독주가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부터 앞뒤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지 말고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쳐다보니 더 뻔뻔해. 위원님께서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회의 진행만 하세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 여기 와서 하실래요? 잘해줘요 내가. 자, 말씀 잘하셨는데 공정하게 할 테니까. 본회의 포결을 거쳐서 오세요. 네. 주면 돼요. 위임하면 돼. 자리를. 네, 위임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토론 좀 앉아 계세요. 저기 김영식 의원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은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로 3월 하순 기준 서울 지역 관측 아래 역대 가장 따뜻한 날인 건데요.
낮 동안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날이 쌀쌀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밤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5mm 안팎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지만 충청 이남지방에는 최고 30mm, 제주도는 모레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뒤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3도, 대전과 대구도 13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11도, 대전 17도, 대구와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때이른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